영남 지역 대형 산불 주불이 모두 잡힌 가운데 경찰이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 과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으로 안타깝고 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경북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곳입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 외에도 국과수 또 소방당국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장 감식에서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만 민사, 형사 책임이 가려질 수 있겠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화 지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현재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기 위해서 함께 봉분에 있다가 불이 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는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조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즉 22일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고요. 네, 화재가 난 그 직후죠. 신고를 받고 순찰자가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사 작업을 하고 특히 최초 신고자인 현재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된 57세 남성의 딸이죠. 네, 최초 신고자로부터 진술서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지난 29일입니다. 29일에도 2시간 동안 경찰이 현장에 가서 라이터 등 물건들도 수거하고 현장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오늘은 합동 감식이니까요. 보다 더 정확하게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 방화인지 실화인지 등등을 가리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피의자로 입건된 성무여객 50대 남성은 현재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이 나무를 꺾다가 안 돼서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산불로 번졌다. 이렇게 그때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진술은 그럼 혐의 입증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대단히 중요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불이 번지면서 놀라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신고 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진술을 했고 또 경찰이 그런 진술서도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물론 조사는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50대 남성의 딸이 신고한 내용이 진실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 만약 그렇다면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50대 남성이 과실을 통해서 이러한 큰 화재를 결국은 발생시켰다라는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도 실화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꺾다가 잘 되지 않아서 라이터로 태워서 꺾으려고 했는데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났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진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게 이 신고자의 또 아버지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말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 진실로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술에서 나온 라이터, 현장에서 사용된 그 라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라이터를 포함해서 2개의 물건을 수거했다. 이틀 전에 29일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라이터라고 해서 수거된 라이터가 현장에서 이 실화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라이터인지는 사실은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지점에서 다른 라이터가 예전에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요. 정말 이 50대 남성이 사용했던 그 라이터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이 딸의 최초 신고 내용을 또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물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라이터의 수거였고요.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앞으로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57세 남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회 마을을 위협했던 산불 있잖아요. 의성군 안개면의 한 과수원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원인을 봤더니 농사용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당국이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만약에 이 실화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이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화의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 있었던 대형 산불 중에 상당수도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또한 군부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성묘 작업을 하거나 또는 묘지 정리를 하러 갔다가 뭐 간식이나 식사를 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다가 또 큰 산불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성 산불도 이 과수원 주인이 뭔가 태우다가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현재 잠적한 상태인데 과연 이게 어떤 진화 작업을 하다가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하고 잠적을 해서 연락을 끊은 상태인지 등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잠적을 한 상태라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의 실수로 불이 났고 또한 그런 불에 의해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현장을 좀 피하자. 그리고 일단 수사를 한번 피해보자. 현재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진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등도 필요하고 또 책임 소재를 가려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처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 그리고 또 소재 파악 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까지도 여러 기관에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또 산청군도 실화 용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불이 난 지역의 농장 주인이 참고인 조사에서 예초기를 돌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만약 실제로 예초기에서 불이 난 거라면 그 앞서서 라이터를 사용한 것과 예초기를 사용해서 불이 난 것, 이 상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실화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또는 처벌받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잘못이라는 형사상의 과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예견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가 회피 가능성입니다. 예. 즉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했다. 또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 이게 인정이 돼야 형사적으로 과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라이터 사용의 경우에는 사실 라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날 수 있다. 훨씬 더 예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피 가능성, 라이터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무를 절단했으면 됩니다. 이거 역시 회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초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즉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불을 낼 경우에 과연 예초기를 사용할 때 불티가 튀어서 산불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터가 과열돼서 불이 붙는다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초기 관련된 어떤 실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한 대로 이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엔 금속재 칼날을 썼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돌에 부딪히면서 불티가 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예초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예. 과연 이 이용자가 그걸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또는 피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형사적인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또는 처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라이터의 사용과 예초기의 사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화재의 원인 단 하나 라이터냐 예초기냐 이것만 가지고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당시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산림보호법을 좀 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실화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피해를 떠나서 인명 피해까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혐의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혐의를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아니고 또한 일부러 사람이 다치기를 의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실수로 불을 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고요. 다만 민사적
결과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실화자가 여러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다 검거를 해서 또 수사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예전의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은 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예전에는요?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사례마다 굉장히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낚시꾼들이 예. 낚시꾼들이 낚시하다가 실수로 담배꽁초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강릉 옥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예. 240헥타르가 탔거든요. 그때 한 명은 징역 6개월 그리고 또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당시에 이 실형이 생각보다 높다.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규모의 산불을 실수로 낸 경우에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또 간혹 가다가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처벌이 중하냐 여부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2015년에 부산에서 이제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산불이 났는데요. 이때 60대에 대해서는 이 산불을 낸 60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실화죄의 처벌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실화의 경우에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인명 피해도 발생했고 또한 굉장히 많은 이제 인력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또 인명 피해까지 나왔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실화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법상 제일 먼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고의냐, 과실이냐. 즉 고의의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합니다만 과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과실도 형사처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실화는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실화죄를 특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즉 일부러 불을 낸 방화와 실수로 불을 낸 실화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의 경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군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가 커도 그렇습니다. 네. 의도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뭐 과실이고 실수니까요. 일부러 불을 낸 것과는 차이가 크다. 뭐 이런 기반에서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실화를 일으킨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여부 네.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즉 우리 법에 따르면 너무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커지고 또한 생계에 직접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이제 경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피해, 실제로 입힌 피해보다 손해배상액은 훨씬 더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거는요. 피해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화자 한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 뭐 별로 없죠. 예. 네, 그러다 보니 배상 책임은 있고 또한 그러한 그 잘못을 한 실화 책임자에 대한 채권, 손해배상 채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현 실화에서 정말 돈을 받아내는 것,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들이 그동안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 배상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예. 결국 국가가 또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이 산불 사태의 어떤 그 책임이 전혀 없는 어떤 국민들 또 주민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망 피해자 상당수가 또 갑작스럽게 대피하다가 또 뭐
도로나 차 안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등에 대해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우선 보험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보험에 가입해 있느냐, 그리고 보험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보험 사고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생했고 또 그 덕에 또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전에 충분히 좀 막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 전에 여러 가지 작업 요청 또는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충분히 가려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즉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천재지변이냐 여부입니다. 네. 즉 그동안 폭설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한 산사태도 있었고 또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또는 터널 침수 등등등 여러 그렇죠. 가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자체의 대응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200년 만에 찾아온 폭우다. 또는 120년 만에 찾아온 폭설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네. 근데 이번 사태는 사실 실화로 지금 추정되고 있잖아요. 실화로 인한 그런 산불인데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의 대응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더 크게 만든 측면이 있느냐 예.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만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걸 따져서 뭐 지자체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아직 지자체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힘을 실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구호 작업들을 하도록 한 후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네. 따져볼 부분이 있으면 그때 따져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경찰의 조사도 그렇고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대책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에 최장 기간 평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헌법재판소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재판관들이 아직까지도 탄핵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저희 그동안 여러 설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관측이 난무했는데 연합뉴스 TV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만장일치를 위해서 마지막 조율 작업이었다. 또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에 서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좀 밀어둔 것이다. 예. 아니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이 처리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작업 중이다라는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 그런 이런 분석도 것들.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정치권의 어떤 분석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 다 짐작이죠. 그리고 예. 지금 보면은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TV가 취재한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했고 또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개별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분석 작업이라든지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가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시급했고 또 정말 급하고 이 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다면은 사실 좀 더 좀 절차를 속도를 내서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개별 헌법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절차를 좀 여유 있게 진행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절차적으로 따져볼 것이 워낙 많고 또한 피청구인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선고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돼서 절차가 지연되었다면 예. 이거는 더 답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절차가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쭉 진행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제는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물론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상 모든 사정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연합뉴스 TV의 취재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연구관들에 대한 보고서 수정 지시가 좀 소강 상태 평의도 생각보다 이제는 좀 짧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유야 어쨌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 이제는 각각의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판결로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체적인 그리고 또 형식적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친 거 아니냐. 이제는 정말 마무리 단계가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4월 18일 전에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지금도 왜 이렇게 결론이 늦게 나오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단계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과연 언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걸까? 일단 금주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를 좀 보면 4월 2일에 재보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뭐 이런 선거는 좀 피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력한 건 이제 3일 아니면 금요일인 4일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선고가 된다라고 큰 기대 또는 뭐 가정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따라서 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꼭 이번 주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별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한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보고서 수정 작업 등이 이루어졌고 논의 과정이 진행되는 중이었다면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또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6인 재판부로 바뀌게 되면 결정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는 가능은 하지만 사실 6인 재판부가 되면은 6명의 재판관 모두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도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 체제에서 탄핵소추 의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법사위에 헌재가 의견서를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 가능하다. 네, 그런데 지금 변론은 끝났잖아요. 남은 건 선고입니다. 그런데 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6인만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됐고 또 근데 그 후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만 선고까지 가능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를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한 후에 퇴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새롭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있지만 관여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만으로 선고를 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선고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처럼 분열된 어떤 국민들의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절차적으로도 보다 완결성이 기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북 산불 또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